어느 날 장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하늘이 갑자기 어둠을 머금더니 굵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웅크린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여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 비를 다 맞으셨군요. 일어나 보세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떨고 있는 여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 미처 감추기 어려운 매끄러운 손목과 청초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물이 필요해요. 재욱은 서둘러 여인을 부축하고 마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집은 언뜻 보기엔 평범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넓고 단정했습니다. 벽에는 남자의 겉옷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먼지가 조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안 계신 겁니까? 하늘로 보냈습니다. 그 말에 더 묻지 못했습니다. 대신 물을 데워 주었고 소인은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속엔 꺼지지 않는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쳐가자 재욱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다시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밤새 마음에 계속 남았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서는 소희에 관한 소문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그 과부집 갔다며? 큰일 났다, 큰일. 왜들 그러시오. 아픈 사람을 돕는 게 뭐가 문제요? 문제가 있지. 그 과부 남편이 셋이나 죽었대. 다 병들어 죽었다는데 어찌 그리만. 게다가 사또가 눈독 들였대. 사또가 탐낸 여인을 건드리면 죽음뿐이야. 소문일지 진실일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러나 재욱의 마음은 어제 본 소희의 눈빛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울 이유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막 청하려던 찰나 귀를 스치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욱 들리나요? 잠이 덜 깬 건가 싶어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목소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재욱님 부탁드립니다. 문을 열었지만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절박하게 손을 내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재욱은 핑계를 대며 소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혹 어젯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등엔 새로운 상처가 생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는 걸 재욱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재욱은 소희의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큰 소리가 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사또님이 다시 부르신다 했지? 말을 알아듣게 말해야 하나? 싫습니다. 사또님께서 이리 나오는 이유 모르는 줄 아시오? 한 번 더 거역하면 어느 때처럼 후회할 걸. 재욱은 이를 악물고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릴 만큼 화가 치밀었지만 경솔하게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관아 사람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목숨을 내놓는 일이니까요. 이방이 물러간 뒤 재욱은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자들은 어찌 된 겁니까? 제게 남편이 셋 있었다는 말 들으셨겠죠? 예. 그러나 그 말이 전부 사실일지는. 첫 번째 남편은 사또에게 저를 바치라 협박받던 날 병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약을 먹는 밤마다 더 아팠고 세 번째 남편은 사또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모두 저를 지키려 한 죄밖에 없었습니다. 재욱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소문이 아닌 사또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저 정말 아무 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소문보다 지금 제 눈으로 본 당신을 믿겠습니다. 소희는 놀란 듯 재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재욱은 소희의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도 했고 수군거림도 이어졌지만 이상하게도 재욱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 있으니 심장이 뜨겁게 뛰었거든요. 하루는 소희가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당신이 울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이유면 충분합니까? 소희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받은 과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을 잃고 외로움에 떨던 한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감히 내 여자를 빼앗아? 그분은 누구의 물건도 아닙니다. 머슴이 주제넘게. 사또는 소희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끌었습니다. 재욱님, 손 치우십시오. 두 사람의 팔이 격하게 부딪혔습니다. 소희는 재욱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재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지요. 사또가 손을 들어 재욱을 때리려 할 때 바깥에서 굉음 같은 외침이 들렸습니다. 사또 물러나라. 우리 다 알고 있다. 죄를 숨기려 하지 마라. 사람들이 몰려와 사또를 둘러쌌습니다. 이방조차 눈을 피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분노에 밀린 사또는 결국 이를 갈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또 악행이 드러나 파직되고 마을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온이 오히려 재욱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야말로 물어야 할 말, 전해야 할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마루 끝에 앉아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 소희의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재욱은 무심결에 그녀의 어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정돈해 주었습니다. 이런 건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그럼 천천히, 하지만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게 물든 그 모습은 과부라 불리던 여인이 아닌 새로운 꿈을 꾸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뒤 소희가 입술을 떼었습니다. 재욱님은 제게 희망을 주셨어요. 밤마다 목소리를 부른 건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앞으론 목소리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곁에 있을 테니 조심스레 잡은 손이 이번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꽉 잡혔습니다. 잠시 뒤 소희는 장독대 쪽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도 저를 과부라고 부르겠죠. 저도 그 이름을 잊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그렇게만 보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한 명 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소희의 눈매가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재욱은 잠시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간의 고난은 그저 서로를 데려오기 위한 인연의 길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소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욱님은 제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소원이 있다면 당신이 다시 웃는 이유가 되고 싶습니다. 그 소원, 저도 이뤄드려도 될까요? 두 사람의 손이 더 단단하게 맞물렸습니다. 마루 아래로 지나간 봄바람이 조용히 축복을 건네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장정들이 재욱을 만났습니다. 이봐, 재욱. 정말 괜찮겠어?
사또 없어진다 한들 소문이라는 건 끝이 없는 법이야. 소문이 커질수록 저는 더 크게 지킬 겁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야, 진짜 남자다 너.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워했을 말이었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당당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소희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고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재욱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과거에 갇힌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앞날을 기대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재욱님은 제게 다가오는 봄바람 같아요. 그럼 저는 늘 당신 곁에서 불겠습니다. 사람들은 더는 소희를 불길한 존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강인함을 칭송하며 재욱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목소리는 더 이상 바람 속에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젠 서로의 이름을 바로 옆에서 부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봄날 드디어 혼례가 올랐습니다. 오늘은 소희가 아니라 새 신부 소희야.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과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 앞에는 아무 상처도 아무 소문도 따라붙지 않았지요. 혼례가 끝나고 재욱은 조심스럽게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도 당신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길어 보이면 보일수록 세상은 꼭 한 번씩 시험을 내곤 하지요. 혼례가 끝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관가에서 서류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사또는 떠났지만 관가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주막 근처 땅 문서에 소희 마님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땅 문서요? 주막 옆에 부지, 사또가 장악하려 했던 마을 중심부의 금싸라기 땅이었다는 거죠. 재욱과 소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것일까요? 소희님 남편께서요. 그분도 저를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또가 전부 빼앗아갔죠. 이 땅마저 빼앗기기 전에 남몰래 제 이름으로 넘긴 겁니다. 즉, 이 땅은 과거 남편의 마지막 유산. 누군가에겐 돈이었지만 소희에게는 억울했던 삶을 되찾는 열쇠였습니다. 며칠 뒤 관가에서 새로운 관리가 부임했습니다. 전임 사또와 달리 지혜롭고 바른 사람이었지요. 땅 문서를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되찾으려 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전 사또의 먼 친척이라는 자가 그 자는 아직도 이 마을을 노리고 있습니다. 곧 장터에 낯선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반 옷을 곱게 차려입고 은근히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익숙한 표정. 내가 그 땅을 넘겨받을 자다. 과부가 가진 땅은 결국 남자 것이니까. 그 말 다시 해보시오. 제 땅입니다. 누구에게도 드릴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하, 그대 남편들이 그 땅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것도 감추고 싶나? 그 말의 의미는 이 땅엔 피가 묻어 있어. 그 피를 흘리게 한 자는 아마도 그대 곁의 여인이지. 그 말은 재욱의 마음에 깊은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날 밤 그대 남편들은 정말 병사한 것이 맞습니까? 설마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아니요. 다만 들은 것이 있어서 소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재욱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있습니다. 어떤 후회입니까? 모두가 저를 위해 싸우다 떠났다는 것. 저는 살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의 가장 약한 곳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재욱은 조심스럽게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싸우겠습니다. 정말 그러셔도 됩니까? 그 선택을
후회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관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이미 낯선 남자와 그의 수하들이 서 있었습니다. 문서를 내놓으시지. 우린 내놓지 않소. 그 땅에 뭐가 묻혀 있는지 정말 모르겠나?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내 아내의 진짜 비밀. 그 남자의 말에 소희는 굳게 담은 입술을 더 꽉 깨물었습니다. 찰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곧 오래 숨겨왔던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올 예고처럼 들렸지요. 내 남편들이 왜 죽어나갔는지 정말 모르는 건가? 그만두세요. 당신이 누구인지나 밝히시오. 전임 사또의 조카다. 그 땅은 원래 우리 집안 것이었다. 그 과부가 탐을 낸 탓에. 탐낸 게 누굽니까? 사또였지? 그럼 묻겠다. 첫 번째 남편 왜 죽었지? 병으로. 평! 아니다. 자네 남편은 살해당했어. 그 한마디가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그 증거가 딱 그 땅, 그곳에 묻혀 있다. 잠시 뒤 새 사또의 허락 아래 사람들은 땅 파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촉촉한 흙내음이 올라올 무렵 드디어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를 연 제욱은 안을 들여다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상자 안에는 낡은 장부와 함께 피가 말라붙은 비녀 한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비녀입니다. 그리고 장부 속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을 배달한 날 밤마다 고통 속에 신음 사또가 직접 들러 아내를 내놓으라 협박. 더 아래엔 사또의 서명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 첫 남편은 사또의 손에 저를 지키려다가 그녀는 입술을 물어뜯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낯선 남자의 입가엔 아직도 비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니 그대는 불길한 여자다. 지키려 한 자는 모두 죽었지. 입 닥쳐라. 당신 같은 자가 무슨 권리로 그녀를 판단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새 사또가 문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장부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과부 소희는 죄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다. 그 문서가 거짓일 수도. 거짓이라 말하고 싶다면 먼저 그 죽음을 막지 못한 관아의 잘못부터 묻겠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마을은 드디어 오랫동안 덮였던 거짓을 걷어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떠난 뒤에도 소희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앞 새하얀 천에 감싸진 비녀 한 개가 놓여 있었으니까요. 힘드시겠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는 뒤돌아만 보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제욱과 소희는 첫 남편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저를 지키려 했던 당신. 저도 이제 누군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평온 속에서도 불길한 소식은 종종 찾아옵니다. 새 사또가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 사또의 조카가 도망쳤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그자가 어떤 여인을 찾아가겠다며 제욱은 소희의 손을 잡은 채 숨을 삼켰습니다. 소희 역시 뭔가 알 수 없는 불안에 떨며 제욱을 바라보았지요. 새로운 위험의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창밖에서 작은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어본 제욱은 바닥에 놓인 쪽지를 발견합니다. 미련이 남았다. 도망친 그놈이군. 다음 날 장터에서는 불길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전 사또의 조카가 사람들을 모으고 있대요. 과부였던 소희 마님을 찾는다나. 소희님께는 비밀로. 제욱은 관가를 찾아갔습니다. 그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직 행방은 모르지만 이방이 수상한 폐가 하나를 알아냈지. 두 번째 남편이 떠난 곳입니다. 재욱은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허물어진 벽, 부서진 기둥. 그러나 바닥 한 곳에 느슨하게 덮인 널판지 하나. 그 아래엔 작은 상자. 상자 속엔 편지 한 묶음과 피가 말라붙은 비녀 한 개가 있었습니다. 소희님의 남편의 것.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또의 조카가 내 아내를 노리고 있다. 역시 그때 쿵소리가 들리더니 천장에서 그림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재욱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관가 요양실. 소희 마님이 납치됐다네. 어디로? 두 번째 남편이 죽은 그 집입니다. 상처가 벌어지는 것도 잊은 채 재욱은 달렸습니다. 폐가 안쪽 서 있는 소희와 그 앞에 서 있는 전 사또 조카. 재욱은 소희 앞으로 몸을 내밀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자의 손이 밀쳐오는 바람에 둘은 함께 뒤로 넘어졌습니다. 재욱님 다치셨어요? 괜찮습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겁니다. 광군들이 들이닥쳐 남자를 잡아 끌어냈습니다. 새 사또는 편지와 비녀를 확인하고 선언했습니다. 과부 소희는 피해자다. 남편들을 죽음으로 내몬 건 사또의 조카였다. 백성들이 크게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눈에서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소의 방에서 눈을 뜬 재욱. 그 옆에서 소희가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다시는 저 때문에 다치지 마세요. 당신을 지키는 건 저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 새 사또가 새로운 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 남편의 장부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다네. 설마 전 사또 조카만이 아니라 또 한 명이 관여해 있었다네. 누구요?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구. 그 사람이 그가 돌아왔다네. 전 사또의 조카가 끌려간 뒤 마을은 잠시 고요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날 오후 관가에서 급히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재욱 나으리, 소희 마님. 관가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한 사람이 두 분을 뵙고 싶다 합니다. 관가 마당에는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소희에게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도연. 첫 번째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세 번째 남편의 먼 친척으로 알고 있던 사내. 오랫동안 떠나 있던 그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요. 소희, 당신이 첫 남편의 벗이라는 그 사람입니까? 그렇소. 그리고 그녀를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이지. 방 안으로 자리를 옮기자 도연은 태연한 얼굴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선 늦어서 미안하오. 이제야 모든 걸 바로잡으러 왔소. 무엇을요? 제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라는 거죠? 역시 날 원망하고 있었군. 그의 음성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책감인지 집착인지 처음엔 분간이 가지 않았지요. 난 처음부터 널 지키려 했소. 첫 번째 남편이 칼에 맞은 날, 널 내 곁으로 데려오려 했지. 그게 지키는 겁니까? 제 남편이 피를 흘리던 날. 당신은 제 손을 잡고 여기서 떠나자 했죠. 남편 곁이 아니라 당신 곁으로. 그 사람은 이미 늦었었소. 넌 몰랐을 뿐이지. 재욱은 말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묵직한 과거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보시오. 세 번째, 남편의 죽음에도 당신이 관여한 겁니까? 관여? 난 단지 선택지를 만든 것뿐이지. 도연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죽은 뒤 난 관가에 찾아가 이렇게 말했소. 그녀를 사또의 손에서 구할 사람은 나뿐이다. 하지만 사또는 내 말을 이용했지.
그녀 곁에 있는 남자들을 하나씩 없애며 마지막에 날 들여보내려 했거든. 그럼 두 번째 남편도? 그 사람은 널 너무 믿었던 나머지 현실을 보지 못했소. 사또의 조카에게 맞서 싸우려다 그렇게 된 거요. 도연의 얼굴에 잠깐 슬픔 비슷한 것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그런 감정조차 비틀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하오. 그렇게 하나둘 사라질수록 넌 점점 혼자가 되어갔지. 그리고 그때 드디어 널 내 곁으로 데려올 수 있을 거라 믿었소. 당신 말투 도무지 지키려 했다는 사람답지 않군요. 머슴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넌 그녀를 얼마 안 봤지. 나는 오랫동안 지켜봤다. 상처받는 것, 울고 있는 것, 그 모든 걸 그림처럼 바라봤지. 당신 그때도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니, 사랑이요. 다만 조금. 남들과 다른 모양인 것뿐. 그의 눈빛은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가지고 싶어 미치는 사람의 눈빛. 그래서 세 번째 남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진실을 말해요. 우연이었소. 하지만 우연히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기도 하지. 그는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이 널 의심하기 시작했소. 첫 번째와 두 번째 남편이 모두 죽으니 그도 결국 두려워진 거지. 그래서 관가에 가서 묻더군. 정말 제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고 그 사람이 저를 의심했다고요? 나는 그때 그에게 말해줬소. 당신이 떠나든지 아니면 그녀를 내게 맡기든지.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지. 그래서 난 진실을 보여주기로 했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사또의 조카에게 살짝 귓속말을 했을 뿐이오. 그 남자가 너희가 원하는 땅 문서를 숨기고 있다. 그러자 놈들은 알아서 움직였지. 밤길 혼자 돌아가던 그 사람을 찾아갔고 상황은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세 번째 남편 역시 소희를 지키려다 사또 패거리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를 만든 사람이 눈앞의 도연이었죠. 당신 나를 사랑했다면서 왜 제 곁에 사람들을 다... 소희, 사랑이란 건 결국 둘만 남는 거 아니오? 그 둘 사이에 방해가 되는 건 사라져야지. 그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누구보다 잔혹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한 게 아니라 그녀의 고통을 모으고 감상한 겁니다. 넌 이해 못하겠지. 밤마다 울던 그녀를 멀리서 보는 기분을, 내가 나서면 끝나버릴 눈물을, 그저 지켜보는 쾌감. 넌 그걸 모른다. 다행이군요. 죽을 때까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던 그때 문 앞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새 사또였습니다. 고백은 충분하다. 네, 입으로 다 말했으니 이제는 관가에서 신문을. 안 돼! 그는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짧은 비수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만해요, 제발. 넌 나를 봐야 해. 마지막까지. 내 눈에 내 모습이 비치도록. 찰나의 순간 도연은 소희 쪽으로 몸을 튕기듯 달려들었습니다. 재욱은 망설임 없이 그 사이에 몸을 던졌습니다. 비수는 둘 사이 어딘가에서 멈췄습니다. 잡아라! 광군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며 도연을 넘어뜨렸습니다. 비수는 바닥에 떨어져 딸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도연은 땅에 짓눌린 채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넌 항상 남편을 선택하는구나. 아니요. 뭐라고? 전 제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을 제가 선택한 겁니다. 도연의 눈빛이 잠시 공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을지도 모르겠군. 사랑이든 집착이든 이제 관아에서 판단하겠다. 끌고 가라. 도연은 광군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서서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쓰리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모두 나간 뒤 방 안에는 재욱과 소희 둘만 남았습니다. 재욱은 이제껏 참았던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믿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네, 처음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저를 이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힘들 때마다 도와주겠다 말하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제가 울 때마다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손을 잡아줄 것처럼 다가오면서 실은 제 발밑을 더 깊이 파헤치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 사람도, 저 자신도,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치거나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두려웠습니다. 재욱님도요? 당신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나도 떠나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운명이 무서웠습니다. 소희의 눈에 새로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곁에 있어 주신 건가요? 네. 무서워도 그래도 당신을 선택한 건 저니까요. 당신 때문에 다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지 못하는 게 더 두렵습니다. 그 말에 소희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재욱의 품에 안겼습니다. 전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과거도, 죄책감도, 두려움도 이제는 함께 마주 볼게요. 그러니까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당신은 불길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수많은 소문과 손가락질, 두려움과 죄책감 위에 새로운 이름을 적는 순간이었습니다. 과부, 재앙, 불길한 여인. 그런 이름들은 서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대신 한 남자의 입에서 분명하게 들려오는 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한마디가 지난 세월의 어둠을 조금씩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첫 남편의 친구, 집착으로 사랑을 가장한 자가 물러가고 나자 비로소 진짜 사랑이 자리 잡을 공간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남편의 죽음까지 억울함은 모두 드러났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 그 아픔 위에 새로운 시간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불길하다고 부르던 건 세상이었을 뿐 그녀 곁에 서 있던 남자들은 언제나 그녀를 지키려 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곁에는 끝까지 남겠다고 선택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